북한이 우리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김정은을 고소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돌로 가지고 막 패요. 자꾸 패니까 이 골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막 굉장합니다. 아주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골로 패도 잘 안 죽으니까 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무려 120명의 무장 공비가 대한민국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뭐 사회 저명 인사, 대통령, 아니면 탈북한 어떤 인사?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평범한 이들, 우리의 국민을 해치려고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으로 희생이 된 우리 시민은 군경 제외하고 정말 그냥 순수한 시민만 네. 23명, 23명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살해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이 지령을 받고 침투한 이 어떻게 보면 무장 공비라지만 이 평범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좀 목표로 삼았다라는 게 장군님은 어떻게 좀 군인으로 생각하세요? 북한 정권은 우리 사람 생명을 아주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무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참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국제법에 이제 전쟁 범죄라는 게 있는데 이 전쟁 범죄라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이제 서로 싸우는 당사자가 누구를 막론하고도 민간인에 대해서 학대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포로에 대해서도 어떤 부당한 처우를 하면은 이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제 1968년이면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 이때 이제 민간인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살해하고 한 것은 이제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려 120명이 쳐들어와서 민간인 23명을 죽이잖아요. 만약에 저게 68년이라 우리가 뭐 공비다 해서 저렇게 잊혀졌지만 지금 시대의 북한이 만약에 120명을 내려보내서 민간인 23명을 죽이면 선전포고는 이건 선전포고예요. 이건 선전포고고 들고 나가야 돼. 이거는 전쟁 시작이에요. 그렇지, 들고 나가야 돼. 장군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당연한 일이죠. 120명을. 자, 시크릿 코드가 공개가 됐죠. 나는 땡땡땡이 싫어요. 이 표만 들어도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분들은 표가 뭘 뜻하는 건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남한에서. 모르는 분 있어요? 아니, 북한에서는 모르시네, 모르죠. 자, 그럼 북조선이 싫어요. 나는 저도 북한이 싫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저도 북조선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정답이 있죠. 사실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국회만은 잡으시고 죽여라 김일성! 여기 학교마다 동상이 다 있었어, 세워졌어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저도 충청도 우리 국민학교에 있었어요.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살고 싶다 이거지. 살고 싶으면 내일 다시 한번 묶어서. 우리 북조선이 좋지. 대답해 간다든가.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 때부터일 겁니다. 그때 제가 6살이잖아요. 그다음에 70년대 이제 71년 이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막 학교에서 처음 배운 얘기가 공산당이 싫어요거든요. 그때 모든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모든 국민학교는 이승박 어린이 동상이 섰고 그다음에 돈 없는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석고로 만들었고요. 맞아요. 석고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 있었고 문병 대회 때마다 나오고 좀 전에 본 것처럼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영화로 만들고. 우리는 그냥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공산당을 너가 만약에 만나면은 너도 그렇게 용감하게 외쳐라.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죠. 맞아요. 분기별로 어린이들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공 웅변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분기별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 상도 탔는데 그때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게 저 모습이고 진짜로요? 이게 76년도일 거예요. 썬킴 어린이네요. 네, 썬킴 어린이. 웅변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있었어요. 이게 프로토콜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 딱 가가지고 앞에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 있어요. 딱 봐도 뭐 중정요원 비슷하게 엄격한 분들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한 다음에 태극기에 대한 또 경례를 합니다.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웅변을 펼친 다음에 꼭 이 얘기는 들어가야 돼요. 김일성 공산 집단을 반드시 때려잡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어린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아니 근데 리드미컬하면서 북한에 공산당이 없거든요. 68년대 되면 공산당이 없어요. 그래요? 예. 북한은 조선 노동당이죠. 공산당이 없는 거야? 조선 노동당이죠. 조선 노동당. 사실 이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한 사건인데 이게 9살 어린이의 입을 찢은 사건이잖아요. 오늘의 주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승복 어린이가 이 사건 때 희생된 게 아닐까. 자, 시크릿 코드 사건의 연관성만 가지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틀어서 이 이승복 어린이 그리고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표가 여러 번 등장하고 여러 번 논란의 그 중심에 서고 심지어 대법 판결까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소요의 중심에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인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 그 사건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사건 자체에 대한 조명은 너무나 소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이 실제 있었어 없었어만 남았지 이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뤄졌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참 억울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면 울진 삼척의 그 지역이 달라요. 그 중간 어디쯤으로 120명이 침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10살인데 제가 아마 군인이 될 꿈을 그때 처음 갖지 않았겠는가. 제 고향이 이제 강원도 정선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임계라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 학교 건너편 냇가에 군인 아저씨들이 잔뜩 와갖고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장공비 잡으러 온 거예요. 무장공비라고 하면 사실은 몰래 내려오려면 한두 명이면 몰래라고 알겠는데 120명이 이렇게 몰래 내려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 15명이 한 조였어요. 달랐구나. 그리고 움직일 때 2개 조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30명씩. 30명씩. 10월 30일, 11월 1일, 12월 2일. 3일에 걸쳐서 2개, 4개 조씩 몰래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10월 30일에는 30명. 그럼 11월 1일에도 30명. 마지막 11월 2일에는 4개 조인 60명이 침투를 한 거고 강원도 북한 원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고무정을 타고 내려와요. 30명, 나중에 이제 60명이 이제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뭘 보고 식별을 하고 강원도 원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렇게 울진 삼척으로 왔을까? GPS도 없던 시절.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첫 번째 식별지 바로 울릉도였다고 했어요. 일자 목표가 울릉도였다고요. 왜냐하면 울릉도 앞바다에 밤에 쫙 가면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징어 잡이배. 오징어 배가 거의 쫙 울릉도 동해 앞바다에 오징어 잡이배 정말 밤에 보면 바짝바짝 술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 보면 무조건 우양우 오른쪽으로 틀어서 집중해라. 그럼 강원도에 돌아간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오징어 잡이배 향에 가서 오징어 잡이배 보고 무조건 직각으로 우회전해서 쭉 와서 강원도 해변까지.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서 120명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는데 내린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정확히 어디예요? 경북 울진 고포리 해안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요거리 조금 위. 삼척하고 사이네요. 울진 강원도랑 사이. 그러니까 딱 경계선 쪽이네. 많이 내려왔네.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곳이고요. 예. 네, 저 삼척은 강원도잖아요. 야, 어떻게 딱 저기 사이에 그래도 잘 쳐. 그래서 울진 삼척이라고 잘 하는 거야. 찾아왔네, 우리도. 제가 이제 저기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고포에서? 딱 고포에서, 소위 때. 예. 소위. 통상 이제 도가 다르다 보면은 담당 부대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혼선까지 그럼 노리고 들어온 그런 것까지 그거는 뭐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충분히 이제 그럴 개연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A 부대와 B 부대 사이에 이 책임 구역을 나누는 것을 이제 군사용어로 전투 지경선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아주 취약해요.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경찰이랑 똑같은 예. 그런 상태에 저 고포라는 자체가 지역적으로 북쪽은 삼척, 남쪽은 이제 울진 쪽에 또 속해 있는 아주 애매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취약한 경계가 이제 호소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지나가다가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고포에서 바다 쪽으로 조금 나가면은 바위가 있어요. 아까 이제 GPS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뭘 보고 그러면은 울릉도에서 저까지 들어올 건가? 엄청나게 포항에 멀어요. 갈 수도 있고 강릉에 갈 수도 있고 엄청 멀어요. 예. 그 저기 가면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새들이 오랫동안 이제 배설물을 거기다 해갖고 빛이 달빛이 이게 이제 야간이 되면은 자체 발광이 돼. 야광. 이거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더라도. 네. 그럼 장군님께서 보실 땐 저기 근무를 하셨으니까 예. 그때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때 북한이 경기가 느슨한 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니까 이곳을 특정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침투하기도 쉽고 침투해서 내륙으로 도망가기도 좋으니까 120명이 들어와갖고 순식간에 울진, 삼척, 정선까지 막 확 들었던 거죠. 저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저 지역이 6.25 때 1950년도 이제 미군이 공격에 올라가고 할 때 인민군이 제2전선이라고 있었어요. 따라 안 올라가고 저기서 유격대 게릴라 전을 했거든요. 전 휴전하는 그 순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인민군 그때는 뭐 민족보위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지역에서 유격대 활동이 상당히 북한은 그 경력과 지형 이걸 알고 있어요. 정보가 많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군관학교에서 그 유격대 그걸 배워줄 때게 그 태백산 유격대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그 최연. 지금 최영의 아버지가 저기 최고 사령관을 했거든요. 그러니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6.25 끝나고 한 15년 뒤니까 이제 그렇죠. 간부가 돼 있을 테고 예. 실종하게 찍어주겠다. 그렇죠. 그분들이 다시 이제 여기 진출한 거죠. 이때 침투했던 그 120명의 무장공비는 북한에서 인간 무기라고 불릴 정도의 이제 특수부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신조, 네. 그 유명했던 그 남파간첩 김신조도 124 특수부대 소속이에요. 북한에서 사실 124 특수부대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대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 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 부대에서 부릴 뭐 해요?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훈련이 되게 남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당 몇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 땅을 파서 그 속에 파묻기도 한대요. 어허. 왜냐하면 그 속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거고 묻었다가 죽으면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매장에서 버리는 거고 이렇게 고도 높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120명, 대규모의 인원이 그렇게 조용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네. 김창봉이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김창봉? 있는데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김창봉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 북한 민족보위상이에요. 국방장관인 거죠. 네. 근데 이 김창봉이 68년 12월에 숙청을 당하는데 이 숙청 당할 때 죄목이 군에 대한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군을 통제하는 게 당이어야 하는데 왜 네 맘대로 통제했냐 하는 죄목으로 숙청을 당해요. 근데 김창봉이 누구냐면은 김일성 바로 옆에서 싸웠던 거의 정말 친동생 같은 엄청 아꼈던 항일혁명 투사에 그리고 군 총참모장까지 했던 전통적인 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민족보위상을 하고 나서 만든 게 바로 이 124 부대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최정의 그 특수 부대원들만 그렇지.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병기인데 이런 인간 병기를 민간인을 타겟으로 이게 간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북한의 엘리트 부대라고 해서 기껏 만들어 놓고 민간인을 살해한다? 맞아, 민간인 내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대를 파견한 이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행해야 되는 임무 자체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었다라는 게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 병기 120명이 받은 임무는 사실은 뭐 처음부터 민간인을 죽여라가 아니라 남조선에 가서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무장시켜서 민중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그들을 좀 충성적으로 무장시켜서 뭐 유사시에 이제 곳곳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치 베트남처럼 이렇게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거점을 마련하라가 이를 120명이 받은 최초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요. 이걸 뭐로 보고? 근데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김일성이 약간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트남의 호치민이었어요. 호치민. 호치민. 그러니까 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터지기 이 시점. 베트남전은 지금 클라이막스를 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왜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냐면 서로 미 제국주의와 싸워봤고 그 지금 싸우고 있고 자기도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지금 그 베트남전 상황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은 북베트남군과 정규군과 남베트남군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남베트남에 있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트콩이라는 자생 게릴라들과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싸우는 거였거든요. 그걸 딱 그 김일성이 보니까 저거 가만히 있어도 남베트남에서 자생 게릴라 조직이 생기네? 나의 라이벌인 호찌민도 하는데 why not me? 나는 왜 못할까? 이래가지고 약간 판단 미스일 수도 있지만 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go 해서 내려보는 것이 120명의 게릴라 부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오이즘이거든요. 마오이즘인데 뭐냐면 마오이즘은 정통 막시즘이랑 달라요. 정통 막시즘은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공장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대공장 봉기 이런 건데 중국, 뭐 한국, 그 당시 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산업이 발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촌이에요. 농촌을 장악해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 이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러려면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 그러니까 베트남도 군사적으로 미국이 앞섰지만 정치적인 것에서 지지를 못 얻어가 지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마오쩌둥 그걸 잘했어. 1961년 7월 13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모택동 동지와 또다시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뭐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근데 사실 이런 걸 하려면은 약간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더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 왜 죽일까? 이들은요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마을 주민 중에 첫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10월 30일에
처음에 이계조가 고포리를 통해서 침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다음 날까지 120명이 모두가 다 침투하죠. 처음에 이제 도착한 이 무장 공비들이 어디로 향했냐면 울진의 화전민 마을에 있습니다. 화전민 마을 이름이 고수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고수동이 화전민 마을이고 형편도 좋지 않고 마을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한 7가구 정도 됐고 20명이 채 안 됐어요. 마을이 19명이 전부였어요. 3일간을 그 고수마을 주변에서 이 간첩들이 공비들이 3일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리고 3일을? 이윽고 딱 공비들이 신사복 깔끔한 신사복을 입고 얼굴도 단정하게 하고 마을에 나타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비로 안 보여요. 마치 관청 공무원, 관청 공무원으로 보일 법한 행세와 말투였어요. 세련된 말투로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관청에서 왔습니다. 관청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희가 촬영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어디예요? 오씨 아저씨. 오씨 아저씨네 앞마당으로 다 모이세요? 자, 지금 오씨 아저씨네 마을로 다 모이세요. 앞마당으로. 심지어 오씨 아저씨네 며느리는 밥까지 차려줘요. 아이고야. 진짜인 줄 알았어. 이 순진했던 화전민 마을에 이 고수동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건 있었지만 왜 시골 민심이 넉넉하잖아요. 이런 걸 갖고 속이겠어? 의심하더라도 에이 또 물건 팔러 왔나? 이 정도였겠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오씨 아저씨는 앞마당에 다 모인 거예요. 아이고야. 주민등록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성함 말씀해 주세요. 성함, 누구, 나이, 누구, 다 진짜. 하는 일 자제분 어떻게 되나요? 하고 신상 정보를 일일이 다 빼곡하게 파악하는 거죠. 일일이 다 19명의 신상 정보를 다 받아 적고 나더니 말끔한 신사복 차림에 공무원인 줄 알았던 사람 뒤에서 총을 든 무장공비들이 숨어있던 무장공비 나타나서 총을 들이대고 마을 주민들을 포위합니다. 어머머머. 야, 말도 안 돼. 이 신상 정보도 받고 이게 막 야, 시기도 그런 것이 약간 좀 50년 좀 앞서간 약간 보이스피싱 같이.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총을 들이대긴 했지만 분명한 건 그때는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하기만 하면 이 고수동 순진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따라 나서게 돼 있어. 총은 만일을 위한 거지 총은 쓸 일이 없어라고 신사답게 이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접근을 했던 또는 그 정도의 생각이면 우리는 강력하다, 우리는 힘이 있는 강력한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꼼짝만 움직이면 쏜다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느낌이 아니고 방문 판매 혹은 보이스피싱 느낌이 오히려 더 가까웠던 거죠. 그것을 바로 인민군에서는 해방구라 그래요. 해방구. 이 남조선 강원도에 그 해방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그 쓰는 지역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가 다 이제 그걸 해방구라고 그러는 마오쩌둥도 썼고. 우리가 쓰는 말? 자기들이 장악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게릴라들은 그거를 자기네 지역으로 이제는 주민 구성을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러저러한 행정 구역도 만들고 행정 책임자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해방구라고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 프랑스여맨 때부터 썼어요. 근데 신상 정보라는 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최종 요구를 합니다. 노동당 입당 지원서를 받아내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썬킴 교수님 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쓰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엔 자기들의 그 신원을 밝혀요. 북에서 내려온 유격대다 솔직히. 그러면서 이거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빨간 종이, 파란 종이를 준비해요. 입당 원서를. 매트릭스네요. 매트릭스죠.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파란색 입당 지원서, 여자들한테는 빨간색 입당 지원서를 준 다음에 강제로는 사인을 안 하게 해요. 그렇지.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증언에 따르면은 거의 반나절 동안 강의를 했다고 해요. 다 모이시라고 주민들. 사실 사업했지. 국제 정세가 뭐 어떻고 지금 그 한반도의 정세가 뭐 어떻고 박정희 정권이 뭐 어떻고 막 강의를 했다고 해요. 꾹꾹꾹 졸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노동당 입당 지원서에 사인을 하시라고. 왜냐면
얼마 후에 우리 인민해방군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 만약에 사인을 안 한 반동들은 바로 네네. 직결 처분이 될 것이고 사인을 한 입당을 한 이 노동당원들은 다 우리가 그만큼 대우를 해줄 것이다. 강제는 아닐 것이지만 사인을 해라.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 아니죠. 그렇죠. 거의 반강제죠. 그래서 입당 지원서에 사인을 받습니다. 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원서를 내밀고 쓰라고 그런다? 깜짝 완전. 아니 사실 이게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서 이런 입당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이제 무장공비 입장에서는 입당 청원서는 어떻게 보면 남조선에서 침투해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얻었던 이 결과물이었던 거죠. 정확한 증거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남조선을 빨간물 들이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북조선식으로 이제 먼저 서류상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아하. 지금 어떤 북한 노동당원 수준의 충성심과 뭐 그게 있어 입당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이게 족쇄가 될 거야. 협박용이구나. 협박용입니다. 철저히. 입당 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나는 공산당에 죽어도 싫어도 내 이름이 입당 원서에 따라오는 있는 거야.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 120명한테 협조를 안 하면 죽는 거네. 네, 안 하면 죽고 해던 넌 어차피 죽는 겁니다. 배도 죽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제 낙인을 주홍 글씨를 찍는 건데 이게 68년, 그러니까 70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나 이 다 북한군의 인민군에 부역했던 부역자다라는 딱지가 이 남한 사회에서의 주홍 글씨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도연맹 학살 같은 게 있을 수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70년대로 진입하는 이 마당에 120명이 총 들고 들어와서 입당원서 썼다고 나중에 남조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 뭐 징계하거나 이 사람들 몰아세우거나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120명을 내려보냈던 북한 김일성의 생각도 구시대적이고 이런 식으로 와서 입당원서 쓰면 이게 강력하게 남조선 인민들에게 협박용이 될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입당 원서뿐만이 아니고 그 쓴 사람들 포함해갖고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구당 그 당시 돈으로 뭐 7,000원 내지 10,000원 엄청난 돈이죠. 돈을 나눠주면서 요 돈을 그냥 쓰지 말고 기존에 쓰고 있던 헌돈 사이에다 끼워서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라면 한 개가 10원, 자장면 한 그릇 20원 하던 시절이니까 이게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돈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보안법상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은 소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지, 뇌물이 나갔지. 이 간첩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입당원서보다 돈이 더. 그러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이게 주민들. 어떻게 해? 다행스럽게 나중에 보면 전부 위조 지폐인 거지. 그때 이 지급했던 화폐가 얼마나 좀 엉터리였냐면 네. 저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붓으로 그렸어요. 그렇게 잘 그렸다고 그래요. 찍지도 못하게 이거 저거 영영 어떻게 저걸 일일이 하나씩 했다고? 만약에 이랬을 것 같아요. 테두리랑 제가 또 약간 위조 그림 많이 보러 다녀서 테두리랑은 이제 그 판화를 하고요. 그렇지. 판화를 프린팅하고 일부를 글씨를. 근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기계를 뜯기가 않고. 근데 사실은 뭐 이 작전이 이제 통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우리 국민들이 6.25를 경험을 했고 맞아. 전이란 몰라도 6.25를 이미 경험을 했고 국민들 의식 속에서는 공산당의 만행만 딱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게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북한에서 이때 진짜 한국을 완전히 얕잡아 볼 때란 말입니다. 이거 한때 진짜 남조선은 정말 못 산다. 남조선 인민들이 미국 놈들이 군합발 밑에서 해방시키자면 우리가 정말 뭐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시켜야 되니까 우리 교육도 그렇게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조선 인민들은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저는 한국에 16년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한국에 딱 입국에 첫 만난 한국 여자가 그 청바지 무릎 이렇게 파인한 청바지를 입은 거 저는 그걸 보고 야, 저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맞아. 나도 그랬어. 네, 저걸 기어 입을 손도 없어서 저렇게 무릎이 파인한 거 입을까 내가 앉아서 그 병원에 인천 접자병원에 저 눈물이 울었다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정말 어떻게 되게 어려운데 연예인이나 아니면 재벌 회장님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약간 이상하게. 아이고. 진짜 남녀권 보러구라. 아유. 그만해서
막걸리다. 오랜만에 미군의 군합발에 집합해서 머리도 못 꺼냈습니다. 머리도 못 자르고. 오늘 밥을 먹어본 게 시계는 좀 비싸. 교과서에도 항상 남자 선생님들 옷은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 깊고 파인한 거. 항상 학생들은 깡통 메고 있는 거.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 공산주의 전도사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인간 병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드디어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딱 보니까 지금 신고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눈빛으로 결정을 봐요. 한 명 시범 케이스로 죽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마을 내에서 이제 9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을 따라오라고 시킵니다. 저기 산골짜기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시범 케이스를 골라야 되는데 누굴 고를까 하다가 32살의 전병두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리아카 행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부인이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인 그 집안 벌초 때문에 잠깐 여기 들어온 상태예요. 쭉 가다가 누구를 시범 케이스로 잡을까 하다가 아무나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전병두 씨한테. 혹시 자네는 군대 갔다 왔나? 그랬더니 이 전병두 씨가 해병대 제대했습니다. 해병대 갔다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신호로 이 공비가 뭐라 그랬냐면 반동이다. 우리를 신고할 사람이다. 처단하라. 라고 해서 나머지 마을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8명이지 않습니까? 처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때 공비들이 대검을 뽑아가지고 전병두 씨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타깃을 정한 거네. 그 타깃을 정한 거죠. 타깃을 정한 거예요. 사람이 바로 안 죽지 않습니까? 쓰러진 전병두 씨 얼굴에 변절자는 돌로 찍어주게 됐다. 하면서 돌로 얼굴을 찍어 죽였다고 하는데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들 못 보잖아요, 이걸요.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돌로 신체가 으깨지는 소리만 들렸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그 사체를 훼손을 하는 거, 또 훼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주변에 공포를 주려는 효과를 신고하지 연구를 마라. 하고 신고를 하지 마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비슷한 행동을 하면은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죠. 공개 처형이지. 지금도 똑같은 공포 정치잖아요. 사실은 이 전병두 씨를 죽이는 이 순간부터 이 120명이 최초의 부여받고 온 임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하당을 만들어서 포섭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 120명이 내려온 최대 목적이었잖아요. 지상 최대 목적이었는데 전병두 씨 첫 희생자를 죽이는 이 순간부터 맞아요. 120명이 내려온 임무와 이들의 목적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일 거면은 120명이 올 필요가 없어요. 12명 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3기sek으로 유격 훈련 한다고 데리고 갈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이제 죽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간 거고 왜 그랬겠느냐? 들어와서 고수동에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활동을 하려면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는 이제 뒤가 좀 땡기는 거죠. 누군가가 신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되겠냐 했던 시범 케이스로 이제 우리 참 고 전병두 씨를 저렇게 해서 이제 살해를 계획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 무슨 뭐 게릴라 부대니 혹은 뭐 이제 군인이니 전쟁이니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왜 컬트, 그러니까 종교 컬트 조직들의 그 마지막 말로를 볼 때 그런 받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적이고 굉장히 뭐 종말론에 가까운 그렇게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에 가까워 보여요. 50년 전 이게 되게 반세기 전이에요. 53년 전이죠. 53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은 공포로 정치를 하고 있고요. 자, 울진과 삼척에서 같은 시각 서울 남산으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이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의 전신, 중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120명의 무장군비가 왔는데 그대로 있지는 않았겠죠. 남북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고 유례 없는 120명의 무장 공비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최고 정보의 집합체인 중정에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와 너무 어렵다. 알았겠죠. 투표해보자. 투표. 그냥 진짜. 일단 알았다.
언제 바로? 선고를 했잖아요. 아니, 하여튼 알았는지 몰라도 뭔가 낌새는 차렸다. 나는 이틀 뒤에 알았어. 일단 그때 알았다. 그 즉시 알았냐? 즉시 알았다. 그 즉시 알았냐? 몰랐을 것 같아. 아니야, 새빨갛게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알았으면 뭐 경치 치르겠죠. 그렇지. 며칠 동안은 몰랐다. 여기 아까 어느 정도 낌새를 눈치챘을 것이다. 손든 분. 저. 정답. 정답. 와, 말도 안 돼. 아무 낌새도 못 챘을 것이다. 손 드신 분. 네. 저요. 정답. 정답. 나는 이런 게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이런 게. 나도 제일 싫어, 이런 사람. 당시 이 대한민국 중정은 각 부대에 있는 군의 감청 부대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때도 지금도 감청 부대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장군님 나오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북 감청 부대로부터의 감청 정보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대북 감청 부대가 북한으로부터 처음 들어오는 감청 신호가 잡힌다라고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보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신호가 잡히고 저기서도 신호가 잡히고 막 처음 들어보는 감청 신호가 양이 늘어났겠지. 대북 감청 부대의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 부대라는 거야. 120명이 내려오는데 그럼 당연히. 대북 감청 부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최소 북한에서 5개 부대가 우리나라로 침투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150명 정도가 왔을 것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바로 봤네. 예측을 합니다. 바로 했네. 자,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양쪽 다 정답이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우리 정부의 선택은 150명이 우리 경계를 뚫고 침투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경우 이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고 굉장히 소요가 일 것을 우려해서 철저하게 비공개 붙이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리 정부가 몰랐던 것처럼.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해가 되는 게 일반 국민들은 또 일상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대규모 간첩 소탕 작전이 개시되기로 결정이 됩니다. 뭔가 있겠지, 그럼. 가만히 있겠나. 여기서 청와대도 지금 그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정보부 북한 분석국 강인덕 과장이라는 사람인데 강인덕 과장이 이제 청와대에 불려갔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임자가 보기엔 지금 몇 명이 온 것 같나? 그랬더니 지금 감청을 해보니까 대략 15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제 물어봤냐면 150명이라고 제가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자, 남산에 있는 중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150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너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이다. 한 1, 2 그 김신조 사태처럼 한 30명 정도로 축소를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다시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요. 이제 이훈학 비서실장이 이제 전화를 받거든요. 1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30명 정도로 축소해가지고 언론에 공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각하께서 30명 정도로 보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설이. 그럼 그게 설이 맞다고 하면은 왜 갑자기 150명에서 30명으로 쑥 축소를 했냐 이거인데 이게 68년도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에 69년도에 삼선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71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준비돼 있고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무장공비 150명이 넘어왔다고? 그러면 박정희 정권과 우리 정부는 뭘 했다는 말이냐고. 무능하게 되는 거지. 무능하게 돼서 여론이 나쁘게 흐를 것 같으니까 150명에서 일단 김신조 수준 30명으로 축소해라 라는 설이 있는 거죠. 자, 최종의 요원으로만 선발된 120명의 무장공비. 우리 정부 역시 소탕 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고선민 장군님, 당시 우리 군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그러게, 궁금하다. 군도 군이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소위 이제 울종 사태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을종 사태라는 것은 통합 방위 사태라는 거에 포함이 된 건데 병종 사태, 을종 사태, 갑종 사태가 있어요. 그 병종은 예를 들어서 울진에만 소규모의 무장 공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연대장이 작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울진 삼척 막 나타난 거예요. 예. 금방 안 끝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광범위한 지역이 을종 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을종이 되면은 이거는 지역 군사령관이 경찰까지 다 통제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갑종이라는 것은 병종, 을종, 갑종. 예, 전국적으로 무장 공비가 나타나갖고 질서가 혼란해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발령을 해갖고 전국적으로 작전하는 건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우리가 통상 을종까지. 그러니까 북한처럼 단순화되어 있지 않군요. 북한은 그냥 비상동원 번개 하고 실제 전투 폭풍 두 가지를 쓰거든요. 각 단위별로. 그러니까 번개하면은 이게 훈련이로구나. 비상훈련, 동원훈련이로구나. 폭풍하면 이거 단위 최고사령부가 폭풍하면 이건 전쟁인 거고. 군단이 폭풍하면 자기 지역에서 전투인 거고. 저 전에 농장 일할 때 폭풍이란 거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한 게 미국 놈들이 팀스피릿 훈련한다고 해서 80년대에 막 난리치며 할 때 제가 이렇게 소를 후치리 했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소 잔등에다도 다 구멍 망치고 나무를 꽂고 저도 머리에다 다 나무를 꽂고 이렇게 해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소가 몰려오고 전지 상태. 네. 소인데까지 폭풍 내린단 말이야. 폭풍해가지고. 시청자분들 제가 또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우리 송주어머니가 미국 놈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미국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네, 줄여서 얘기한 거지 그 비속어가 아닙니다. 아니,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예. 코에도 위장. 예. 다 하야지. 트랙터 다 위장해야지.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비장의 카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총이나 수류탄 핵보다 무서웠던 것. 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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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무장 공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헬리콥터. 네. 그동안에는 단순한 이제 수송용으로만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던 그 UH-1이라 그러는 헬기를 이제 이 무장공비 작전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 공수부대하고 일부 유격대가 이제 그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작전을 해갖고 상당히 효과를 봤죠. 당시 이 작전에 투입됐던 공비, 나중에 뭐 전향을 하던 체포된 공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헬기가 동원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기 위에서 보면 공비들이 뭐 하고 있고 숨어 있고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훤히 다 들여다 보였던 거예요. 나뭇잎이 없구나. 나뭇잎이 없잖아요. 겨울이니까. 수류탄이나 기관총보다도 헬기가 공비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전쟁을 겪어분들, 월남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헬리콥터와 탱크는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엄청 뭔가 뭐 별거야? 잠깐 숨어 있으면 되는데. 뭔가 헬리콥터 소리가 당시에 소리만 심리적 압박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북한 무장 공비들이 민간인 학살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 군도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헬리콥터에 아까 말씀하신 소총만 난 게 아니라 전투 중에 죽은 무장 공비의 시체를 매달아가지고 다니는 아이고야. 얘기다. 살인마 김일성의 꼭두각 시들 이 비참한 체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결과이겠습니까? 철통 같은 우리의 방위망에는 하루살이의 목숨이라는 것을 북한 회례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실제요? 근데 얼마나 악이 났으면 저렇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산 정상에서 아마 무장 공비를 사살한 것 같은데 시체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옮기자는 그 어차피 이제 매달아서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서 저것이 사실 산에 또 흩어져 숨어 있는 무장 공비들한테는 심리적 압박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두 가지 거죠. 효과를 노린다고. 쫓고 쫓기는 120명의 대규모 무장 공비와 국군. 이 전세가 한쪽으로 기우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네, 바로 11월 16일 무장 공비 2명이 우리 군에 의해서 생포가 됩니다. 생포. 자살했구나. 잡혔구나.
생포된 공비 정동춘 고등원에 한 기자회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사상 그 배워온 이런 것들이 단순간에 이루어진 이런 것을 정말 심장 깊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 김일성을 반대하고 그놈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의 이 청춘을 깡그리 바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갔다는 걸 이걸 말씀드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만약 이런 전 국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한국이 이런 번영과 이런 통일에서 또 자유를 더욱 지키기 위해서 더욱 전투하겠다는 걸 말했습니다. 어떻게 잡혔어요? 영상 속 왼쪽에 있는 정동춘 중위. 이 사람 누가 체포했는지 아세요? 누가요? 누구? 너무나 자랑스러운. 네? 하지만 늘 너무나 피곤한. 설마. 아 그거? 하지만 너무나 피로하고 그분들? 내년 제발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 예비군. 제발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 예비군.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예비 역들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민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안악과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안악은 이 공비 토벌 작전에 참가한 우리 군인 줄 알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 하니까 안 들어와요. 일단 정동춘 중위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방마다 다 문을 열어봐요. 근데 애들만 있잖아요 지금요. 네. 안심을 하고 이제 더벅더벅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설마 나 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냥 얘기 좀 합시다. 공비인 건 안 거죠 이제 식구들은. 어떡하지 하다가 그 딸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갔어요. 그럼 보통 이제 뭐 전이가 이 충만한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살을 했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아까 했겠죠. 그러잖아요. 이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해요. 설마 지금 신고하러 가는 거 아니지? 가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신고해 달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약간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 집주인 안악께서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밖에 빨래를 넣은 게 있는데 빨래 넣은 것만 내가 참 개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나가요. 지금 릴레이 신고 10m 앞에 있는 반장집에 가서 신고를 이거지. 군부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옆집에 가서 옆에 누구 있으니까 빨리 빨리 전화가 없으니까 반장집에 가서 신고를 해요. 반장은 또 그 메시지를 받고 릴레이. 또 옆에 있는 이장집에 가. 개주 개주하는 거예요. 개주 신고. 이장집에 가서 신고를 해요. 아, 저기 지금 공비가 왔다. 그래서 그리고 이장집에서 삼척에 있는 향토 예비군 부대에 전화를 해요. 공비가 지금 이가에 숨어 있으니까 와서 토벌을 하라. 그래서 7명이 출동을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향토 예비군들이 저녁 식사를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수저를 내팽개치고 토벌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멋있다. 그다음에 공비 잡고 와서 남은 식사를 먹습니다. 인간을 둘러싸요. 야, 관우가 그러잖아. 관우가 그러잖아. 밥이 식기 전에 우리 돌아가고 있다. 네. 야, 그거는 형이 보탠 거지. 이건 내가 보탠 거. 그렇지, 보다. 예비군 출동해요? 출동해요. 이제 그 민가를 둘러싸여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너는 포위됐다. 빨리 나와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무기를 다 던지고 투항하라. 순순히 투항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박이다.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투지는 다 상실했고 결국은 이제 투항하고 이제 자수한 거죠. 그냥 에이, 군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의지가 상실하면 항복하고 싶은데 항복할 기회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수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투항한 2명을 이제 활짝 웃는 모습을 찍어갖고 이제 소위 그 삐라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확 뿌리는 거죠. 그때 이제 헬기가 가서 또 뿌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최초 2명이 생포되고 난 이후에 3명이 또 추가로 생포되고 심지어 이제 자수하는 무장부까지 나왔고 자수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괴뢰 간첩이 침투해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땅의 향토 예비군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 무섭지. 그 촉감을 이런 거 기획했습니다. 그 예비군도 다 이런 기본 계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서 그저 말만 하면 다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그저 교육되어 왔는데 실상 와서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하게 자기 행토를 보여하는 이런 아주 무장력이라는 그것이 이런 완전히 판약이 다릅니다. 우습게 봤었구나. 이 당시에 예비군이 창설된 지 뭐 1년치 안 된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군대인 게 일단은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그쪽의 그 기후에 완벽히 적응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실 때 보는 사람들인데다가 또 누굽니까? 예비역 병장이잖아요. 예비역 병장은 오성장군입니다. 예비역 병장은 오성장군입니다. 맞습니다. 최종의 병사들이거든요. 그러니 뭐 그래서 예비군이 소탕한 무장공비가 120명 중에서 26명. 5명을 쟁파합니다. 엄청난 예비군이. 예. 와, 예비군 대박인데? 사람들이 처음 내려온 목적이 지하당 조직해서 이제 이민들 포섭하고 남조선에 이민혁명당 만들어서 뭐 이런 임무였잖아요.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들은 민간인들을 설득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하러 도살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120명의 무장공비예요. 도살자. 이런 무장공비들의 만행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무려 23분이나 된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희생된 우리 민간인들의 신상을 보면 그러니까 평범한 농민들, 특히야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화전을 하던 가난한 농민들이었잖아요. 가난한 농민들이었고요. 이 외에도 총상을 입은 우리 국민들, 음식이나 집에 가재를 빼앗긴 그다음에 납치될 뻔한 수험생들 아주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자, 지난 2021년 3월 북한이 내 가족을 전부 살해했다면서 김정은을 고소한 우리 시민 역시 이 무장 공비들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네. 씨의 그 아버지는 당시 그 지역의 예비군 소대장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무장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나갔는데 작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있어야 될 가족이 보이지 않는 거죠. 좀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문을 벌컥 열고 이제 가족을 찾아서 돌아다닌 거죠. 근데 정말 집과 불과 15m 정도 떨어진 한 구덩이에 가족의 시신이 처참하게 이제 던져져 있었던 거죠. 근데 2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은 6살이고 그리고 그 아래 동생은 3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잔인한 거는요.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인 그 무기가 정말 끔찍한데 머리와 배를 칼로 난도질했던 거죠. 근데 이 그 공비들이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핏자국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요요히 피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밤에 아기를 옆에 재워놓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때 그 두 딸이 처참하게 죽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참혹함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68년도 10월 9일에 9살 어린이 남자아이가 무장공비에게 무참히 살해가 됩니다. 민가에 침투한 무장공비는 9살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남한이 좋아, 북한이 좋아? 소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념도 사상이라는 것도 몰랐던 순수한 어린이 한 명의 희생을 지금부터 마주해 보겠습니다. 마음 아파.
이름이 뭐냐? 승복입니다. 이승복. 이승복. 제법 똑똑한데. 어린애 붙잡고 뭐 하는 거야? 조선이 졌네. 미지의 앞잡이 노릇한 남조선이 졌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갓나 새끼. 공산당이 거짓말쟁이라고.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우리 아빠. 어떡해. 이제 이승복 그 가족은 뭐 이제 4남매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당일날 아버지는 이제 아랫마을에 이제 친구 이삿짐을 날려주는 거 도와주러 내려간 상태였고 집에는 이제 어머니와 이제 4남매만 남겨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공비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제 신발도 안 벗고 이제 군합발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승복 어린이는 분장불을 켜놓고 이제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 옆에서. 그래서 공비 중에 한 명이 접근을 합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물어요. 북조선이 좋니? 남조선이 좋니? 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답을 했겠지요. 나는 북한이 싫다. 난 공산당이 싫다. 이러니까 대검을 가지고 이승복 어린이의 입을 찌른 다음에 죽었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어머니, 어린 두 자녀 다 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랫마을에서 이제 친구들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줬던 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집에 뭔가 일이 있다. 그래서 지게를 지고 다시 집으로 가요. 가니까 웬걸 공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격투를 벌인 다음에 도망을 가면서 또 대퇴부에 또 대검 한번 찔림을 당하고 이승복의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에는 칼을 맞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색대까지 가가지고 수색대를 다시 끌고 현장에 왔지만 이미 부인과 그다음에 이승복 어린이와 어린 동생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다고 하죠. 정말 더 안타까웠던 건 이날이 이제 1968년 12월 9일 이제 승복이의 생일이었잖아요. 9살 생일이었는데 하필이면 생일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1968년 12월) 삼척에 침입한 북한 괴뢰 무장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항거하다가 무참하게 일가족이 죽음을 당한 고 이승복 어린이의 기념비가 도안면에 세워졌습니다. 저 어릴 때 그 충남 보령의 대창 국민학교 혹시 그러면 이승복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동상이 사라져요.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왜? 왜요? 이게 이제 1998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인데 이승복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특히 뭐 이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나 이런 게 전부 허위다. 결정적으로 그 사체에는 그런 종류의 훼손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누군가 제3자가 듣기에 마을에서 좀 더 떨어져 있었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내용들이 적혀 만들어진 있는 거다. 기사가 이제 나왔어요. 이 문제는 결국 최초 이승복에 관련된 보도를 했던 일간지가 이제 해당 언론사와 기자, 편집장을 고소를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나중에 대법까지 가요. 저도 이제 언론을 한 사람으로서 그 98년도에 났던 그 보도에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비가 승복일 뿐만 아니라 무참하게 23명의 민간인을 죽였다는 확고한 이 팩트가 있는데 도대체 그 말 한마디에 집착하는 의도가 뭔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이게 이승복 군하고 희생된 이승복 군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결과가 돼버려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원 죽이는구나. 장남이 이학관 씨였어요. 그 난리통에 이학관 씨가 기어서 공비들이 딴짓을 하는 틈에 어찌 숨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이웃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공비 몰래.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붙잡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다 죽었다. 우리 막내 승복이가 공비한테 잡혀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는데 공비가 우리 승복이 입을 찢어 죽였다 라고 하고 형이 장남이 거기서 혼절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 이건 팩트예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떤 형이 눈앞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찢어 죽였는데 제정신으로 거기서 멀쩡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의 절규를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 고스란히 듣고 이걸 한 일간지 기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간지가 기사화하게 된 거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이학관 씨가 쓰러지고 나중에 우리 군에 발견이 돼서 헬기를 타고 수송이 돼요. 그러니까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이제 그런 생생한 목격자가 있는데 그 작은 표현 하나에 집착하는 게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언론 보도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관심을 좀 가졌는데 내가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걸 가지고 왜 진실 게임을 하느냐.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 동상을 세운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 보고 따라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비를 만나면 저렇게 이승복 어린이를 본받아가지고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하다 죽어라. 이렇게 배운 거란 말이죠. 나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냐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너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의 목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황당했던 거죠. 이 사람들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동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리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걸 본받아야 된다. 반공의 표상이다. 모든 어린이들이 따라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게 저는 시대의 광기라고 보는 거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동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추모비라면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9살 소년한테 누군가 와서 공산당이 좋니 싫으니라고 물었을 때 9살 어린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회는 그건 교육이 아니라 세뇌예요. 세뇌죠. 북한은 지금 딱 그렇게 하죠. 네, 북한이랑 같은 거죠.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모든 희생자들 억울하게 살해당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전까지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풀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었고 지금까지도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당시 무장공비에 의해서 가족을 처참하게 잃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가슴으로 고통을 인내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유가족들의 변호사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북한은 2억 2,500만 원을 그리고 김정은은 90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변호사들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재판부가 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서 승소 판결을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재판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유가족들이 용기를 냈다라고 한 거고 재판부가 좀 지혜로운 판결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이건 언젠가 우리가 북한과 대화의 모드, 평화의 모드로 전환될 때 우리가 북한 쪽에게 규명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생포된 공비 두 사람이 나중에 자필로 그 국민들한테 사과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국민을 학살한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그동안 김일성에게 속았다.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앞으로 김일성 정권 카페에 앞서겠다,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의 사과문을 표로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을 지시한 그렇죠. 그 북한 당국의 사과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게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계속 친구들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무거운 그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라는 걸 몰랐고요. 그리고 좀 저희들의 이 울분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정부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